회사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은 내가 하고 발표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임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입니다. 이때 저희의 범위가 갑자기 굉장히 넓어집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정말 보이지 않던 사람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원들은 실제로 일을 한 사람보다 발표한 사람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도 해요. 일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그런데 제프리 페퍼는 여기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를 내는 것과 그 성과를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회사에서 권력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리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조직도만으로는 실제 영향력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권력의 첫 단계는 자신이 서 있는 판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맡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그 성과를 발견해주고 인정해줄까요? 제프리 페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사가 여러분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상사에게도 상사가 있고 회의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잔뜩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상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고 그것이 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는 것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과를 직접 말하는 게 마치 자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일을 잘했으면 결과가 말해줘야지 굳이 자기 입으로 업적을 홍보해야 하느냐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가만히 있는 쪽이 훨씬 편안합니다. 성과는 조용히 있어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믿는 편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이건 좀 낭만적인 믿음입니다. 운에 기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가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신앙이에요. 회사에서의 낭만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회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낭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페퍼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자랑과 알리는 것을 구분하라고 해요. 자랑하지 말고 알려라. 자랑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반면 성과를 알리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조직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둘은 다르죠? 둘 차이의 핵심은 알리는 것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일종의 번역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한 일을 조직이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로 바꾸는,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를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그냥 다음 업무로 넘어갑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성공시킨 프로젝트의 목적과 결과를 한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 무엇을 바꿨는가? 그 결과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가? 고객이나 조직에 어떤 가치가 생겼는가? 그리고 이 경험을 다음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함께 일한 사람들의 기여도 같이 언급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두 사람의 실제 성과는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직이 기억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성과 그 자체에게는 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자기 혼자 회사 안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사실 김대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승인해 주지 않아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객관적이지만 그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누군가가 설명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다는 이 일을 통해 납기를 일주일 줄였습니다.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다는 새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의 문장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만 말합니다. 그런데 뒤의 문장은 그 노력으로 조직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팀의 공을 뺏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팀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고객 요구 분석과 관련 부서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방식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팀이 함께 만든 성과를 알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도 분명히 밝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요. 모든 공을 자신이 가져오거나 자신의 기여를 완전히 숨깁니다. 무슨 중간이 없어요. 팀의 공을 독차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기여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팀의 성과와 자신의 역할을 함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에요.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페퍼의 조언은 여기서 한층 더 불편해집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과 기회에 있어서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사와의 관계라고 말해요. 상사는 업무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도 봐요. 저 사람과 일하면 일이 쉬워지는가? 저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잘 이해하는가? 문제만 가져오는가? 아니면 해결책도 함께 가져오는가? 협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 보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성과표를 입력하면 무슨 승진 대상자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같은 성과를 낸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큰 게 당연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무슨 음식만만 보고 식당을 고르진 않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갈 때마다 직원들이 이제 화를 내고 불친절하면 자주 가기가 꺼려지죠. 회사도 결국 사람끼리 일하는 곳이에요. 결국 상사와 동료가 나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도 성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페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사를 칭찬하라고 합니다. 표현이 꽤 노골적이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람은 자신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고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호감은 사람을 평가하고 기회를 줄 때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결국 상사에게 아부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네, 페퍼의 주장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거짓 칭찬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칭찬하면 그걸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상사의 좋은 판단을 인정하면 갑자기 그걸 아첨이라고 생각해요. 칭찬이 아래로 향하면 리더십이고 위로 향하면 뭔가 회사 정치 같은 게 된다고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이고 진실한 인정은 방향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상사에게 지난 회의에서 문제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해 주신 방식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빠르게 결정해 주신 덕분에 팀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은 역시 대단하십니다라는 막연한 찬양과는 다르죠. 상사가 실제로 기여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꽤 자주 칭찬할 거예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무엇을 고맙게 생각하는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보이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생각하는 것보다 표현할 때야말로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상사의 판단에 반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페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판단을 직접 공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대단히 놀라운 발견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반대나 비판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윗자리로 승진했다고 해서 갑자기 비판을 취미로 즐기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결정에 침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체면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결정은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과거에 누가 옳았는지를 따집니다. 그걸 좀 바꿔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시 확인된 정보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상황과 고객 요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상대를 피고석에 앉혔죠.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상대가 체면을 잃지 않고 판단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좋은 제안은 내용만 옳은 제안이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제안입니다. 회의에서 상사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겼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토론에서는 이겼지만 회사에서는 진 겁니다. 우승 트로피도 없고 다음 회의 분위기만 조금 이상해져요. 회사 정치의 목적은
상대를 공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실제 결정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못지않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유능한 것과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신뢰할 만한 것과 신뢰할 만하게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내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내용을 보기 전에 말하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게 페퍼가 첫인상과 존재감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난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유능해 보이는지, 믿을 만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첫인상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을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성공도 능력의 증거로 봅니다. 반대로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이 생기면 같은 성공도 운이나 우연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외모가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입고, 어떤 자세로 앉고,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책을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 표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표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면 출판사들이 디자이너를 고용할 이유도 없었겠죠.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능력과 자신감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태도를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별것 아닌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장치를 3개쯤 설치하고 말을 시작하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별것 아닌 이야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꺼내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본인의 능력을 디스카운트 해버리는 격이에요. 물론 모르는 것까지 다 아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는 것까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정보로는 A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에 관한 자료는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해도 자신감과 신중함을 함께 보여줄 수 있겠죠.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핵심부터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묵은 말할 내용이 없다는 표시만은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통제하면서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나 중국어로 회의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상당히 긴 침묵을 사용합니다. 상대는 제가 전략적으로 멈춘 줄 알아요. 저는 단어를 고민했던 건데 상대는 이제 제가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오해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드문 경우입니다. 첫인상이 내가 처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개인 브랜드는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브랜드라고 하면 기업이나 유명인만 떠올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짧은 수식어 같은 걸로 기억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쉽게 정리한 사람, 고객과 관계가 좋은 사람, 위기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숫자는 정확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 이런 표현이 개인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자기소개서에 이제 내가 적어놓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로버트 그린도 평판을 권력의 핵심 자산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매번 우리를 처음부터 평가할 시간도 의지도 없어요. 이미 형성된 평판을 이용해서 빠르게 판단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런 이제 기회나 오프닝이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도 생각해야 돼요. 전략적인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다면 전략적인 관점의 질문과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다면 고객의 목소리와 현장의 정보를 꾸준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브랜드는 한 번의 멋진 자기소개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일관된 행동과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저처럼 무슨 이것저것 오래 한 사람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피치에서 길게 설명하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짧고 간결하게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평판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를 남기는 일이라면 네트워크는 그 기억과 기회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트워킹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높은 사람에게 접근하고 쓸모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높은 사람의 명함을 많이 모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서로 다른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강한 관계도 중요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와 기회는 오히려 가끔 연락하는 약한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대체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알고 비슷한 정보를 접합니다. 내 일상과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반면에 다른 업계, 다른 지역,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정보나 사람을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집단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술과 고객을 연결하는 사람, 본사와 현장을 연결하는 사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예산을 가진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점점 중요해집니다. 네트워킹은 또 받기만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서로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혼자 인터넷을 3시간 동안 검색한 적이 많아요. 그러다 결국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맙니다. 3시간 동안 끙끙 앓던 문제가 3분 만에 해결이 돼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프리 페퍼가 말하는 성과 알리기, 상사 관리, 첫인상, 개인 브랜드와 네트워킹은 사실상 모두 하나의 문제로 보입니다. 실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이는 영향력으로 바꿀 것인가? 실력은 원재료입니다. 그 실력이 조직에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 해석되고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평판과 관계로 축적되어야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과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기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상대의 체면을 불편하게 공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인지를 꾸준히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3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6개월 동안 내가 만든 성과를 내 상사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세 번째, 내 인간관계는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일을 잘하는 것과 그 일이 영향력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능력입니다. 일을 잘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조직을 상대로 하는 무슨 고난이도의 숨바꼭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 예고할게요.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과 협상해야 되고 또 상대가 말하지 않는 감정과 동기를 읽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회사 생활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3가지 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협상, 행동 분석입니다. 1편에서 권력론이 지도를 보여준다면 이 기술들은 그 지도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그동안 제 채널을 여러 쇼츠에서 소개했던 그런 기술들이 이 큰 권력 지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